안녕하세요. 저는 도삐리의 역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재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돼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전차하고 이제 폭격기 같은 게 있는데요. 이 폭격기는 투폴레프 95라고 해서 이제 소련이 이제 미국의 폭격기를 이제 역분해해가지고 역설계를 해서 만든 폭격기고요. 지금 이 전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T-80 아니면 T-72 이런 정도의 시리즈로 보입니다. 옛날에 냉전 시대의 소련의 주력 전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개발한 전차 중에 T-14 아르마타라는 전차가 있는데 이 전차는 러시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만드는 바람에 옛날에 있었던 재고를 꺼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드네프르 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요. 이게 옛날에 소련이 독일과 전쟁을 했을 때 이거 독일을 저지시키는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쯤에 보면은 체르노빌 원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원전 같은 경우는 돔 형태의 구조물 가지고 방사능 유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죠. 키예프 또는 키이우라고 불리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였는데요. 옛날에는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수도였고 지금 현 우크라이나의 수도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갔을 때 북쪽으로도 이렇게 쳐들어갔었고 남쪽에 이제 여기 돈바스 지역에 있는 이제 칠러 반군들을 돕기 위해서 이쪽으로 더 내려갔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전면적인 공격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에 병합하게 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목차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릴 것들은 전쟁의 발발, 전쟁이 어떻게 발발을 했는지 알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극우적인 인물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방이 요즘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매우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초기에 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맞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BM-21 그라드라고 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로켓 발사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럭에다가 그 로켓 발사기를 얹어가지고 빠른 기동 후 사격을 하는 그런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러시아 병사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전쟁의 발발입니다. 전쟁 같은 경우 2022년 2월 24일에 발발을 했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 병합 사건을 전쟁의 시작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신들은 2022년 2월 24일을 전쟁의 발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수도가 러시아군 이제 방사포라든가 탄도미사일 그런 것들에 의해서 포격당하는 모습을 들고 왔는데요. 폭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불에 붙어 있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 잔해를 치우기 위해 노력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서방 외신들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러시아에서는 이걸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이 상황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사건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 칠러 성향이 강했던 우크림반도 지역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그 크림반도에 소위 PMC라고 하죠. 이제 이게 뭐냐면은 민간 군사기업이라고 해서 그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군사작전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크림반도에 많이 투입을 해서 이제 빠른 속전속결을 통해서 크림반도를 자기 땅으로 가지고 오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러시아는 그때를 기점으로 매우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대화를 할 여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너가 계속 EU나 나토에 들어간다고
계속 그러면 우리는 너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제스처를 계속 보냈는데 우크라이나는 협상에 응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쳐들어와보면 쳐들어와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로 러시아도 물론 제대로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좀 더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침공을 받게 된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러시아의 목표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세베로도네츠크랑 이런 쪽에 친러시아 반군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정권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의 혁명을 통해서 그 친러시아 정권 교체가 돼버립니다. 이제 반러시아 정권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런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면서 여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이전부터 내전 상태였어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이들을 자기네 땅을 병합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쳐들어가려고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목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를 연결함과 동시에 이 크림반도랑 이렇게 이 남쪽을 있는 회랑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크림반도가 지금 원래 러시아 땅에서는 이쪽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쪽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쪽으로도 전부 다 크림반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서방에서의 위협도 좀 더 잘 막아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또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나 EU에 가입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보냈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폴란드 같은 경우도 나토에 EU에 거의 가입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나토에 대한 가입 제스처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넘어가게 되면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이제 서방 세계와 서방세 국가들과 국경을 맞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푸틴의 1인 독재 체제나 아니면은 러시아의 안보 같은 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럼 우크라이나를 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쳐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괴뢰화시키거나 아니면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겠지만 러시아가 초반 공세에 완전히 실패를 해버리면서 러시아의 이제 목표는 여기 남부 회랑을 지키는 그런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나토 EU 가입 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역의 역사항 확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소련 때부터 러시아라는 나라에 계속 속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러시아 제국이나 소련을 이끌었던 이 러시아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자기의 손 밑에 놓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푸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푸틴은 유라시아주의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옛날이라기보다는 현재인데요. 옛날에 이제 알렉산드르 두긴이라는 사람이 푸틴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유라시아주의라는 걸 제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라시아주의가 뭐냐면 유라시아 국가들이 단합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을 무찔러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푸틴이 그런 사상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독재를 하면서도 그런 사상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아니면 카자흐스탄의 민중분기 진압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라시아 국가들을 자기네 손으로 결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러시아가 이런 민족주의를 러시아가 갖게 된 배경에는 이제 키예프루스라는 옛날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를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이제 왕국이 있습니다. 왕국이라기보다는 대공국이 있습니다. 이 대공국에 기원을 해서 러시아는 우리는 옛날부터 우크라이나랑 같은 나라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같은 나라로 있어야 된다라는 사상을 이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알렉산더 두긴이나 푸틴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키예프루스의 기원 말고도 러시아는 아직도 구소련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결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소련의 영광. 이게 소련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러시아는 소련 때가 훨씬 더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2위라는 거대한 타이틀도 있었고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재자인 푸틴의 생각에도 옛날에 소련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비잔틴帝국도 옛날에 11세기 정도니까 있었고요. 폴란드 왕국, 옛날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라고들 하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살린 서방의 지원인데요. 서방은 여러 가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뭐 경제적 지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무기의 지원은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살린 서방의 지원에는 대전차 병기도 있고요. 소형 대공 병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엔로나 아니면은 AT4, 그다음에 전차킬러, 제블린 이런 것들은 전차를 잡는 러시아 전차 부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스웨덴, 폴란드, 타 서방 국가들을 포함해서 미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무기들은 러시아의 전차를 잡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스팅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병이 미사일을 잡고 헬기나 항공기를 향해 쏘는 미사일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여러 헬기들이 많이 격추당하게 됩니다. 다만 바이락타르 드론이나 이런 정찰 드론 같은 거를 서방이 많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는데요. 전쟁은 적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따라 적의 정황을 파악해야지 적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게 해주는 게 정찰 자산인데요.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그 정찰 자산 중에 최중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방 세계가 지원해 줌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이제 큰 전쟁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게 되죠. 군사고문단도 있는데요. 미국이 옛날 아까 PMC라고 설명드렸죠. 민간 군사기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매우 훈련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질은 계속 높아지는데 러시아는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은 병사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초반에 많이 이제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배우고는 있지만 서방의 지원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장거리 타격 병기인데요. 요즘에 나오는 하이마스라고들 하죠. 이 하이마스가 뭐냐면 이제 트럭에다가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걸 얹어놓은 차량인데요. 그 차량이 이제 러시아의 이제 포병 진지나 병참 진지 이런 것들을 포격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 보급망이나 아니면 작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것들도 이런 무기들도 많이 들어갔죠. 근데 하지만 이런 무기들이 들어갔지만 이 무기들이 다 빚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이 유럽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대줬는데요. 미국은 이걸 다 돈으로 받아냈습니다. 절대 이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농업 위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방대한 양의 물자를 저보다 갚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런 전쟁 후의 상태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쟁을 배우는 러시아인데요. 이게 초반에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취급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되게 얕봤습니다. 전쟁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고요. 물론 국민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숨기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얕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작전 계획조차도 되게 낙관적으로 세우고 들어왔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초반에 매우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죠. 하지만 전쟁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러시아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공세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막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쩔 때 이렇게 공세를 해야 되는구나를 전쟁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뭐 겨울이 오고 이제 라스푸티차 같은 이제 진흙탕이 되면서 참호전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는 많은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포격을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는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방제 전차들이 많이 가긴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서방제 전차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레오파르트 전차나 에어브람스 전차 이런 거 같은 게 우크라이나에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들의 숫자가 너무 소량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총 2,000대가량의 전차가 소모가 됐는데요. 2,000대가량의 전차가 소모됐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숫자는 200대가 채 안 됩니다. 서방의 지원으로 들어가는 전차들의 양이 200대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차들은 아무리 성능이 좋을지라도 전쟁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서방제 전차들도 완전 최신형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특히 독일의 지원으로 들어간 레오파르트 전차는 구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이제 이런 대전차 수단,
러시아도 들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대전차 미사일이라던가 러시아 전차에서 나오는 포발사 미사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전차들이 격파될 가능성도 되게 크고요. 전쟁이 이렇게 참호전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급자족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땅에서 농산물도 나고 석유도 나고 철도 나고 대부분의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더라도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경우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석유나 천연가스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군수 물자 같은 거를 서방 외국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이렇게 소모전으로 지속이 된다면 이런 자급자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점점 더 이기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들은 전쟁이 이제 되게 뭐라고 해야 돼 1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군도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고 우크라이나도 많은 사상자가 있었죠. 그리고 도시에도 계속해서 미사일 공격이 가해지고 그래서 이들이 평화협정을 서방의 중재로 하긴 할 테지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도 소모전을 하는데 이런 러시아의 무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건 서방과 적대시한 러시아의 동맹국이라기보다 지원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 중국, 북한 이런 나라도 대표되는데요. 러시아가 이란에서는 드론 같은 공격 무기를 사오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탄약을 사오는 등 이런 미국과 척진 국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보건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잃은 것이 많은 전쟁일수록 그 두 국가는 이 전쟁을 잘 포기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한테는 점점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판단할 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서방의 언론에만 믿지 말고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